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전공 물리학 고체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아홉 번째 시간으로 금속의 전기 전도와 열 전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고체의 중요한 특성인 전기 전도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전자기학에서도 다뤘지만 자유전자가 가득한 금속 내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금속 내부에 있는 질량이 m인 자유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운동 방정식이 성립했었죠. 여기서 타우는 평균 충돌 시간입니다. 이 상황을 K 공간에서 분석해 볼게요. 그림 표현상 두 차원만 그렸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페르미 웨이브 벡터의 크기 이하의 구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걸 페르미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일단 전기장이 1번 방향으로 걸리면 페르미 스피어를 이루는 모든 전자의 K1 성분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정상 상태가 되면 페르미스피어는 h바분의 2타우 곱하기 전기장만큼의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전자기학에서 유도한 표류 속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표류 속도를 이용해서 전자 개수 밀도가 n인 금속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전기 전도도와 전기 비저항을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죠. 만약에 전기장이 오메가로 진동하는 교류 전기장이라면 전기장과 속도에 관한 식을 풀어서 속도의 진동과 전기장의 진동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류 전류 밀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류에서의 전기 전도도 시그마 오메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전도도에 직접 비례하는 평균 충돌 시간, 이 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자유전자와 포논과의 충돌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자유전자가 격자에 있는 원자와 부딪힌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이걸 고체 물리학에서는 포논과 상호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 벡터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포논과 상호작용해서 Q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전자가 포논과 충돌하면서 K가 변할 때는 페르미 스피어의 표면에 있는 전자만 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스피어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다른 스테이트로 바뀌기 위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산란은 K 벡터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충돌 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K는 포논과 운동량을 교환한 결과가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역살창 벡터가 적용된 K'을 얻게 되어서 매우 큰 산란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포논의 열전달에서 다뤘던 것 같이 웅클랩 프로세스, U 프로세스라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자 포논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의 K 벡터 변화가 평균 충돌 시간 타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이것 외에도 금속 고체 격자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고체의 온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상수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 그려보면 먼저 온도와 관계없이 고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에 의한 비저항이 있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자끼리의 충돌 그리고 전자 포논 충돌 기제 때문에 평균 충돌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저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전자끼리의 충돌에 의한 비저항 효과가 크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 포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U 프로세스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체의 순도를 높여서 임퓨리티를 줄이면 상수 저항이 줄어들긴 할 건데요. 이건 상당히 힘든 공정이 될 겁니다. 전자포논 충돌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살짝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충돌 과정을 팔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K 운동량의 전자가 Q 운동량을 가진 포논을 방출하는 과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K'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K-Q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고체 격자 내에서는 역살창 벡터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K'으로 기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자 포논 충돌 과정을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K 스테이트의 공간 파동 함수는 블락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스테이트들의 선형 결합 계수 C를 전자의 생성과 소멸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해밀토니안은 격자의 탄성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의 두 격자 위치 Q와 간격 A로 결정되는 스트레인에 직접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서 C는 에너지 차원의 상수고요. 고체 격자 간격은 충분히 작아서 연속체로 가정하면 스트레인은 격자 위치 연산자의 임의의 간격 R에 관한 편미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논 단원에서 공부했던 위치 연산자 역시 생성과 소멸 연산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알파 번째 위치와 그 옆 원자 사이 간격이 디스크리트한 경우고, 연속적이라면 임의의 간격 R에 관해 미분을 해서 스트레인 연산자를 포논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 포논 해밀토니안을 전자와 포논에 대한 생성과 소멸 연산자로 각각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브라켓 부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K-스테이트의 공간 파동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 계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K'에 대해서 서메이션 할 건데요. 지수에 있는 두 항에서 K'이 각각 K 플러스 Q나 K 마이너스 Q에서만 함수 값을 가지는 델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전자 포논에 관한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해밀토니안으로 전자 포논 충돌의 메커니즘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전자가 운동량 Q를 잃어서 포논 수가 하나 증가하는 프로세스에 이 해밀토니안을 작용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NQ는 포논 개수 밀도입니다. 이 계산은 전자가 운동량을 잃고 포논 생성 연산자를 사용하는 두 번째 항만 살아남아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간단한 계산만 하기 위해서 포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할게요. 시간 의존 섭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전이만 허용되고, 이걸 모든 운동량 공간에 대해서 합하면 최종 포논 생성률이 됩니다. 물론 Q에 대해서 합할 때는 운동량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실제로 포논이 K 벡터를 기준으로 세타 각으로 산란된다면 K 방향 파동 벡터가 코사인 세타만큼 남기 때문에 실제 포논의 방출률은 K분의 Q 코사인 세타만큼의 인자가 곱해진 상태에서 적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로는 고체의 질량 밀도입니다. 이제 델타 함수 속에 있는 에너지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이걸 K와 Q로 나타낼 건데요. 포논과 상호작용하는 전자의 운동량 K로 만들어지는 속력은 0켈빈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속력에 비해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 차이만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뮤로 치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건 간단한 초등 적분이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대략 1차에 비례해서 전자 포논 충돌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균 충돌 시간이 온도에 반비례하는 양자역학적 이유죠. 이번에는 전자기 시간에 했던 자기장 속에서의 전류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차원 도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과 임의의 각을 이루도록 전기장도 걸겠습니다. 그러면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질량이 m인 전자에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 전자의 속도 v가 생기면 자기력도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앞의 식의 자기력항을 추가하면 되겠죠. 벡터식을 스칼라 형태로 쓰기 위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3축으로 정하면 운동방정식의 i번째 성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변을 전자의 질량으로 나눠서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로 좀 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제 전류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i번째 속력항이 제2성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장의 놓인 방향을 3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기력은 1, 2평면 위에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과 같지 않은 전기장의 나머지 성분 방향을 1번 방향으로 잡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운동 방정식의 각 성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2번 방향 성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적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놓인 3축 방향은 자기장이 없을 때와 똑같은 평형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1축 방향의 성분만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최종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려면 2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2축 방향의 내부 전기장이 이만큼 발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 두 가지 식을 만족시켜서 최종 표류 속도 VD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표류 속도 크로스 자기장만큼의 내부 전기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전자기 시간에 이걸 홀 이펙트라고 불렀죠. 여기에 사용된 운동방정식에 교류 전기장이 걸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진폭에 대한 관계식으로 쓸 수 있고요. 세 개의 성분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전류 밀도를 이용해서 옴의 법칙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전기 전도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양변에 역행렬을 취해주겠습니다. 식이 너무 길어져서 문자 카이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3축 방향의 자기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도도, 자기전도 텐서가 됩니다. 자기장이 약할 때는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를 오메가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죠.
이 결과는 3축으로 걸린 자기장이 1축과 2축 방향 전도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장이 강한 경우에는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를 제외한 진동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를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도 텐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축, 2축 방향의 모든 전도 성분이 자기장 효과를 강하게 받게 되고요. 특히 대각 성분인 헐 컨덕티비티의 위상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금속의 저온에서의 열 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 전도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첨자 T는 파동 벡터 K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C는 열전도를 주도하는 입자들의 연용량인데요. 금속에서는 포논보다 자유전자에 의한 열전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fermi온의 연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닛 볼륨당 연용량이기 때문에 앞 차시에서 유도했던 식에서 개수 n 대신에 개수 밀도 스몰 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열전도 역시 전기 전도도와 비슷하게 페르미 에너지 근처의 자유전자가 전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페르미 속력 VF, 평균 자유거리는 이 속력의 평균 충돌 시간을 곱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페르미 에너지도 페르미 속력 VF로 나타내면 저온 금속의 열 전도도가 이렇게 정리되죠. 이 결과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와 상당히 비슷한 물리량들이 관여합니다. 당연히 페르미 서피스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도 전도하고 전기도 전도할 거니까요. 이 둘의 비가 온도의 1차에 비례하는데요. 이건 실험적으로도 검증된 위데만 프란츠 법칙입니다. 이 비례상수를 로렌츠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금속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니버설한 참값의 물리량으로 정해집니다. 순수한 금속에서의 열전도는 포논에 비해서 전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합금과 같이 순금속이 아닌 금속이라면 평균 자유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논의 기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금속에서 나타나는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질 내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메 법칙을 적용하고요. 전자기파의 각 진동수를 오메가로 잡으면 이런 전기장 진폭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죠. 전자기파는 자기장의 진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도 텐서를 약한 자기장에서의 전도도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산해봐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자기파의 진동은 꽤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근사를 추가로 사용해서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기장 진폭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전기장에 0이 아닌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시큐러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죠. 이걸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전도성이 있는 고체에서의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분산관계식은 전자기학에서 했던 방식대로 플라즈마 진동수 오메가 P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분산관계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위상속도 V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C는 금속 내에서의 전자기파 속력을 의미합니다. 금속은 전자기파가 통과하기는 힘들지만 플라즈마 진동수 이상의 고주파는 실수의 위상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투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장이 존재한다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에 의해서 두 개의 속도 갈래가 생깁니다. 이건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더 강하게 갈라지는 삼축 방향의 두 개의 원형 평강 파동이죠. 두 번째로 원자 하나 정도 크기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판의 최대 표면 저항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판의 두께를 원자 길이 A로 두고 판에 흐르는 면 전류에 대한 저항을 생각해 보는 거죠. 최대 저항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평균 충돌 시간을 최소로 잡아야 하는데요. 원자 하나하나마다 충돌하도록 평균 자유거리를 원자 길이 A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의 평균 충돌 시간은 페르미 블라스트에 도달한 전도전자가 A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전자의 수를 최소로 잡기 위해서 원자 하나 크기당 하나의 자유전자만 존재하도록 개수 밀도 n을 A 세제곱분의 1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웨이브 벡터의 크기는 대략 원자 하나 크기의 역수 정도만 되기 때문에 평균 충돌 시간 타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도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이 얇은 정사각형 막의 면전류에 대한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 라지 D가 저항 계산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각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최대 저항 E제곱분의 H바 4.1kΩ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시간에 공부했던 전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전자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평균 충돌 시간이 포함된 금속의 전기 전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기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런 내부 전기장이 포함된 홀 효과도 다시 확인했었죠. 여기에서는 교류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의 전기 전도도와 자기장이 존재할 때의 전기 전도도인 자기 전도 텐서 개념까지 확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충돌 시간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전자 포논 충돌과 불순물 격자라는 것도 정리했었죠. 그리고 금속의 전기 전도는 fermi온인 자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났는데요. 열전도 역시 자유전자가 지배적으로 열을 전도하기 때문에 fermi온의 연용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열전도든 전기전도든 똑같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말해주는 비데만 프란츠 법칙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